안녕하세요. 정다운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시간이라고 저는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지 않으신 분들 잠시 시간 내서 눌러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이 방송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여러분이 건강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정다운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궁금해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강을 오래도록 감기, 몸살, 소화불량, 체한배를 다스리는 약초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한겨울에 생강차 한 잔 마시면 몸이 금세 따뜻해지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즙 먹고 땀 한 번 흘리면 금방 회복됐다는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생강이 좋다 수준이 아닙니다. 내과 전문의들이 실제로 본인 부모님께만 조용히 알려드렸던 아주 구체적이고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생강 섭취법입니다. 그냥 생강차 끓여 먹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올리는 방법, 그리고 생강의 약효를 약처럼 활용하는 방법, 이걸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생강의 대표 성분이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의 염증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분들이 어떻게 조리하느냐, 언제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2배에서 5배까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강을 오래 끓이면 진저롤이 열에 의해 구조가 변하면서 쇼가올이 되는데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진저롤은 항염 효과가 강하고 쇼가올은 몸을 빠르게 덮여주지만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팔팔 끓여 먹는 것이 좋은 게 아니며 또 그렇다고 무조건 생으로 먹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정답이 따로 있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상담소에서 만난 70대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해서 늘 가스가 차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병원 검사해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본인은 계속 불편하니까 답답했던 거죠.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먹는 것 중에 뭐가 문제일까요? 식단을 쭉 살펴봤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께 생강을 특정 방식으로 먹어보시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생강이 뭐 얼마나 다르겠어 하고 반신반의하셨지만 꼭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2주를 지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난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속이 편해지고 식사 후 답답함이 사라지고 손발이 찼던 증상이 확 줄었습니다. 심지어 3~40분 산책해도 숨이 차지 않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건 생강이 몸속의 염증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소화기관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생활의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만성염증입니다. 이 염증이 관절염, 고혈압, 당뇨, 소화기 문제, 심장질환까지 모든 질환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생강은 이 만성염증을 조용하게 낮춰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도 약처럼 폭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몸의 불을 서서히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수하시는 분들 중 생강을 매일 일정량 섭취하는 분들이 유독 많은 겁니다. 본격적으로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방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먹어온 생강차, 생강청, 생강즙 같은 방식은 생강을 향과 따뜻함 중심으로 활용했지 약효를 가장 강하게 유지하는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과 전문의들이 부모님께만 조용히 알려주던 생강 섭취법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걸 알고 먹는 사람과 모르고 먹는 사람은 몸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변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생강을 생으로 먹되 양을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낮추는 좋은 성분이 많지만 자극도 강해서 많이 먹으면 위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죠. 그래서 하루 섭취량을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제한합니다. 이 정도가 우리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양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생강을 기름과 함께 먹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지용성, 즉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양의 생강을 먹어도 그냥 먹을 때보다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 몸이 받아들이는 약효가 거의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강을 차 형태로 마시는 이유는 향도 좋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강의 좋은 성분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차로 마셨을 때는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반면 음식에 넣어 볶거나 고기나 밥, 죽 같은 따뜻한 음식에 바로 섞어서 먹으면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와 양이 훨씬 증가합니다. 특히 아침에 생강을 기름 한 방울과 함께 먹으면 몸이 확 깨어나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위장의 움직임도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기름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집에 있는 기름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생강을 식사 후에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공복에 먹고 속이 쓰려서 고생하는 걸 자주 봅니다.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고 자극이 있어서 빈속에 들어가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사 직후 또는 식사 중간에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지켜도 생강의 힘을 거의 7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생강을 오래 끓이면 좋은 성분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차를 만들 때 물에 생강을 넣고 2~30분씩 끓입니다. 그러면 몸이 따뜻해지고 땀이 나니까 아, 이게 몸에 좋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래 끓이면 진저롤 성분이 구조가 변하면서 약효가 많이 떨어집니다. 즉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만 강할 뿐 실제로 항염 효과나 혈액순환 개선 효과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강을 끓일 때는 5분에서 7분 정도 짧게 끓여서 진저롤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생강차를 드시는 분들이 많고 생강차는 오래 끓일수록 몸에 좋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생강의 효능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생강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아야 꾸준히 먹을 이유도 생기니까요. 첫 번째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발환작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몸이 따뜻해야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생강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 혈액이 잘 돌지 않아서 손발 저림, 두통, 어지러움, 식은땀 등이 생깁니다. 생강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액이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소화 건강입니다. 생강은 위장 운동을 살짝 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음식이 오래 머물러 생기는 답답함, 더부룩함, 가스를 줄여줍니다. 노년층에서 가장 흔한 불편 중 하나가 바로 소화 문제인데, 생강은 이 부분에서 아주 강력한 보조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항염 효과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먹으면 몸 곳곳에 쌓여있는 만성염증이 줄어들면서 관절 통증, 피로, 붓기, 잦은 감기 같은 문제들이 서서히 개선됩니다. 이건 단기 효과가 아니라 매일매일 쌓이면 확실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모든 효과가 생강 하나에서 나오는데, 그 효과를 100% 끌어올리려면 제가 앞서 말한 섭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으로 적당량을 기름과 함께 식사 후에 이 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생강은 노후 건강에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생강을 어떻게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저거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고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지고, 많은 분들이 손발이 차다, 소화가 안 된다,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하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다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의 바탕에는 대부분 혈액순환 저하와 만성염증이 있습니다. 생강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주는 재료라는 점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생강은 단순히 손발만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을 따뜻하게 만들어 전신순환을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가 밥을 먹어도 속이 차고 더부룩해요. 배에서 가스가 차요. 화장실을 잘 못 가요. 이런 것들이죠. 이게 왜 생길까요? 위장 운동이 약해지고 속이 차가워져서 그렇습니다. 위와 장은 따뜻해야 제대로 움직이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열기가 떨어집니다. 생강은 이 장기들의 온도를 살짝 끌어올려 움직임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 트림, 복부 팽만감 같은 부분에서 확실한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생강을 2주에서 3주 꾸준히 드시면 일상에서 이런 변화가 먼저 느껴질 겁니다. 나 요즘 속이 좀 편한데, 예전보다 가스가 덜 차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생강이 또 강력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피로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진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몸속 염증이 쌓여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만성염증은 몸을 무겁게 만들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의 뿌리를 잘라내는데 생강이 큰 역할을 합니다. 진저롤과 쇼가올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막고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생강을 일정 기간 꾸준히 먹으면 피부가 맑아지고 손발 붓기가 줄고 피로도가 낮아지며 자잘한 통증들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 바로 장수와 생강의 관계입니다. 장수 마을의 어르신들을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생강, 강황, 마늘 같은 향신료를 꾸준히 섭취한 기록이 많습니다. 이 재료들이 가진 항염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노화를 늦추고 장기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생강은
마늘보다 위 자극이 덜하고 강황보다 흡수율이 높아서 꾸준히 먹는데 가장 적합한 재료입니다. 특히 생강을 제대로 먹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져서 치매 예방, 심혈관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전체적인 염증 수치를 낮추고 싶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싶다. 위장 기능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환자분들에게 생강을 생활 속에 추가하도록 조용히 권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생강이 좋다는데 어떻게 먹어야 해? 양은 얼마나 먹어야 해? 이런 정보를 몰라서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보셨던 거죠. 앞에서는 생강을 먹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고 왜 나이가 들수록 생강이 중요한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즉 생강을 먹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방식과 이런 사람은 생강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자연식 재료니까 누구나 먹어도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생강을 꾸준히 먹어도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속이 불편하고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기사항은 공복에 생강을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몸이 차가워서 생강차 한 잔을 빈속에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강의 성질은 따뜻함이 아니라 매운 따뜻함입니다. 즉, 몸을 데워주는 동시에 자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생강이 들어가면 위점막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속쓰림, 쓰린 느낌, 가슴 답답함, 역류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평소 위염이 있거나 아침에 속이 쓰린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빈속 생강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생강은 식사 중간 또는 식사 직후에 음식과 함께 섞여 들어가야 자극이 줄어들고 효과도 더 잘 발휘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생강류는 꼭 식사 후에 드세요라고 조용히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금기사항은 설탕을 많이 넣은 생강차입니다. 생강차는 흔히 생강을 오래 끓이고 그 물에 꿀이나 설탕을 듬뿍 타서 마시죠. 이건 기분은 좋지만 생강의 약효는 거의 사라지고 혈당만 올라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생강차보다 생강 강판에 살짝 갈아 음식에 넣어 먹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당이 높은 생강청은 건강식이 아니라 달달한 음료에 가깝기 때문에 매일 먹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기사항은 생강을 너무 오래 끓이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강을 20-30분 이상 끓이면 진저롤 성분이 열에 의해 구조가 변해버립니다. 이때 생기는 쇼가올은 몸을 확 데우는 효과는 있지만 위 점막엔 조금 더 강하게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끓인 생강차는 생강의 미세한 향과 약효가 거의 사라진 상태라 따뜻한 물보다 조금 나은 정도입니다. 몸이 뜨끈한 느낌이 들어도 실제로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강차는 5분에서 7분 정도만 짧게 끓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금기사항은 생강을 말린 뒤 지나치게 오래 보관하는 것입니다. 생강의 향과 유효 성분은 공기에 닿으면 빠르게 사라집니다. 생강을 말려서 반년, 1년 보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생강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생강의 약성을 느끼려면 2주 내로 소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섯 번째 금기사항, 이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생강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과하게 먹으면 몸이 오히려 과열되고 속이 아프거나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체질적으로 열이 많고 쉽게 얼굴이 붉어지는 분은 양을 절대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적정량은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또는 간 생강 반 숟가락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먹는다고 해서 몸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생강을 특히 주의해야 하나? 이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위험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자극이 있기 때문에 공복 섭취는 절대 금물이고 양도 적게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평소 속쓰림이 자주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엔 생강을 식사 중간에 아주 소량으로만 드세요. 세 번째는 피부가 뜨겁고 땀이 쉽게 나는 열 체질인 분들입니다. 생강을 먹고 나서 더 얼굴이 벌겋게 올라온다. 땀이 난다. 열감이 심해진다. 이런 분들은 양을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혈압이 아주 높은 분, 특히 갑자기 혈압이 치솟는 분들은 초반에 생강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강이 혈류를 빠르게 돌려 일시적으로 열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임산부입니다. 임신 초기 입덧에 생강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많이 먹으면 위 자극과 자궁 수축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항응고제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생강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과 함께 과다 작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도 꼭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금기사항만 잘 지키면 생강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주 안전하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먹기 좋은 재료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로 생강을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오래 아프지 않고 장수할 수 있는가? 즉, 실전으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들으시는 이 내용은 정말 쉽고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못해도 괜찮고 반찬 만들기 귀찮아도 괜찮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생강은 크게 4가지 방식으로 먹으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생으로 먹는 것, 따뜻하게 짧게 가열해서 먹는 것, 음식에 섞어서 먹는 것, 기름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생강을 아주 잘게 다져서 기름 한 방울과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이건 의사들이 실제로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방식이고 흡수율이 가장 뛰어난 방법입니다. 생강 속의 진저롤은 기름과 만나면 흡수율이 확 올라가니까 생강을 잘게 다져서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그걸 밥숟가락에 살짝 얹어 식사 중간이나 마무리에 먹는 것입니다. 이걸 처음 들으면 그걸 어떻게 먹어? 하실 수 있는데요.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생강 반 숟가락 정도만 넣으면 음식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몸에는 강한 도움이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음식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계란 후라이, 고기 반찬, 비빔밥, 국, 찌개 어떤 음식에도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매일 꾸준히 먹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 따뜻물 만들기 짧은 가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오래 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차라고 하면 생강을 오래 끓여 먹는데 그러면 진저롤이 많이 파괴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식은 뜨거운 물을 먼저 준비한 뒤 거기 생강편 몇 조각을 5분 정도만 우려내는 방법입니다. 물을 끓인 다음 생강을 넣는 것이지 생강을 넣고 오래 끓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진저롤이 그대로 살아있고 생강 특유의 향은 은은하게 배어나와 속도 편안하고 체온도 부드럽게 올려줍니다. 밤에는 피하는 게 좋지만 아침이나 점심에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반찬에 아주 소량 섞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생선구이에 생강채를 올려 먹는다든지, 고기 요리에 생강 갈은 것을 넣는다든지, 볶음 요리에 생강 조금만 넣어도 맛이 확 살아나고 몸에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찬을 일부러 만들어야 하나 하고 부담을 느끼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기본 반찬에 생강을 조금 추가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김치에도 생강이 들어가죠. 하지만 김치에 들어가는 양은 아주 적고 숙성 과정에서 생강 성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김치로 생강 효과를 충분히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직접적으로 생강을 조금 끼워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생강꿀이 아닌 생강기름 조합입니다. 꿀생강이 맛도 좋고 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흡수율 측면에서 기름과의 조합이 훨씬 강력합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생강을 조금 섞어 밥에 비비면 몸이 금세 따뜻해지고 소화가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생강을 먹는 시간대도 알려드릴게요. 생강은 아침 공복에는 피하고 식사 후에 먹으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이 위를 자극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서 빈속이 아닌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을 할 때 생강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금방 좋아져 손발이 빨리 따뜻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생강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 또는 간 생강 기준 반 숟가락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양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먹고 효과를 못 느끼는 이유가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입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강은 지금 당장 효과가 확 나타나는 음식이 아니라 하루하루 천천히 몸을 바꿔나가는 음식입니다. 생강을 2, 3주 꾸준히 먹으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속이 편해지고, 가스가 줄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 피로가 줄고, 식후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조금 완화되고, 잠이 깊어지고, 부종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는 약처럼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강이 몸의 균형을 서서히 회복시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강을 꾸준히 먹으면 몸의 체질이 조금씩 변합니다. 찬 체질이던 분이 한 달 정도 지나면 조금 따뜻한 체질로 바뀌고 순환이 막히던 분들이 손끝 발끝까지 혈류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에 직결되는 변화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만성염증이 낮아지면 심혈관계, 뇌혈관계 기능이 유지되고 나이가 들어도 큰 병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생강의 효과를 훨씬 더 끌어올리는 생활습관과 생강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음식들, 그리고 생강을 꾸준히 먹는 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생강 하나만 먹는 것도 좋지만 생강과 궁합이 좋은 생활 습관을 같이 해주면 효과가 2배, 3배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먼저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체온 유지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식재료인데 정작 생활 습관이 몸을 차갑게 만들면 생강의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발을 차갑게 두는 습관, 찬물 자주 마시는 습관, 겨울에도 양말을 얇게 신는 습관, 이런 것들은 생강의 효과를 반으로 줄입니다. 생강은 몸이 따뜻할 때 더 잘 작용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양말 편하게 신기, 저녁에 조교 5분 정도만 해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지고
생강이 몸속 깊은 곳까지 잘 스며듭니다. 특히 발이 차가운 분들은 생강 섭취와 함께 족욕을 하면 잠이 깊어지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이 몸의 중심부를 따뜻하게 하고 족욕이 말초혈관을 열어주기 때문에 두 가지 조합이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속도 조절입니다. 빠르게 먹는 습관은 위장과 장을 급하게 움직이게 만들어 생강이 가진 소화기 보조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생강이 소화기관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속도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발휘됩니다. 특히 생강을 식사 중간에 먹는 분들은 음식을 천천히 드시면 생강이 위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큰 시너지를 냅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걷기 운동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죠. 그런데 걷기 운동만큼 좋은 순환 운동이 없습니다. 식사 후 1020분만 산책하셔도 생강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강 먹고 잠깐 걸었더니 손발이 금방 따뜻해져요. 밥 먹고 움직이니까 속도 편하고 가스가 덜 차요. 이런 변화는 생강과 걷기의 조합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네 번째는 수면 패턴 유지입니다. 잠을 잘 자야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생강이 몸속에서 하는 역할이 크게 늘어납니다. 반대로 수면이 엉키면 생강을 꾸준히 먹어도 효과가 줄어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생강 섭취와 함께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밤늦게 자는 사람들 중에는 생강의 효과를 몸에서 제대로 느끼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생강이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이 다시 끈적해지고 생강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하루에 최소한 생강 한 잔 분량의 따뜻한 물을 꼭 마셔야 합니다. 이건 생강을 먹는 날뿐만 아니라 매일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생강과 만나면 몸에서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건강 효과가 훨씬 더 강해지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대추입니다. 생강과 대추는 찰떡궁합입니다. 생강이 몸을 데우고 대추는 기운을 보강합니다. 하지만 대추를 많이 넣으면 당이 높아지니 대추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생강은 위장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만나면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계란찜이나 계란국에 생강 조금 넣어서 먹으면 속이 편하고 아침 피로가 덜합니다. 세 번째는 고기 요리입니다. 고기는 소화가 조금 느리고 기름기가 많아서 몸이 무거워질 수 있는데 생강이 고기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기 특유의 비린 냄새도 잡아주고 몸에서 기름기를 처리하는 속도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단호박고구마 같은 탄수화물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속을 편하게 만들고 생강이 위장 운동을 돕기 때문에 둘의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해조류는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생강은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니까 혈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이제 생강을 꾸준히 먹는 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변화를 정리해 볼게요. 이건 수십 명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첫째,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둘째,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셋째, 가스트림 복부 팽만이 줄어듭니다.
넷째, 식후 피로감이 줄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다섯째, 잠이 깊어지고 새벽에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여섯째, 부종이 빠지고 얼굴 붓기가 줄어듭니다. 일곱째, 관절이 뻣뻣하던 느낌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여덟째, 감기 몸살 같은 잔병 치레가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는 꾸준히 먹은 분들이 거의 공통으로 느낀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마냥 좋다고 알고 있지만 생강의 진짜 힘은 약처럼 활용하는 원칙을 알고 먹을 때 나타납니다. 그저 하루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량을 정확한 방식으로 정확한 시간에 먹는 것이 부모님 세대의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효과가 큽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생강을 따뜻한 몸에 넣어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생강을 먹으면 생강의 온기가 몸에서 분산되기 때문에 약효가 깊게 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이라도 따뜻할 때 먹으면 생강의 활성이 몸 구석구석 전달되고 혈액순환에 큰 변화를 줍니다. 즉, 생강은 몸이 깨어있는 낮 시간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혹은 점심 식사 후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침 공복은 피해야 하지만 아침 식사 후 따뜻한 상태에서 먹는 생강은 몸을 활발하게 깨워주고 속이 움직일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루 활동에 필요한 기초 에너지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생강은 짧게 가열할수록 성분이 살아난다입니다. 생강차를 오래 끓이면 진저롤은 파괴되고 쇼가올이 늘어나지만 이 쇼가올은 위를 자극할 수 있죠. 그래서 의사들은 부모님께 생강차는 끓이지 말고 뜨거운 물에 5분 우려 드세요 라고 조용히 알려드립니다. 이 방식이 가장 온화하고 가장 오래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기름과 함께 먹어라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은 지용성입니다. 즉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기름 한 방울만 곁들여도 흡수율이 몇 배나 증가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기름과 함께 먹는 사람의 몸에서 생강이 작용하는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내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식은 생강 잘게 다짐 참기름 한 방울 밥 한 숟가락에 비벼서 식사 중 먹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2, 3주만 꾸준히 해도 손발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해지고 식후 피로가 줄어드는 것을 대부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적은 양을 꾸준히입니다. 생강은 일시적으로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확 오르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작용하며 혈액순환을 바꾸고 염증을 천천히 낮추고 소화기관을 강화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양보다 하루 한 번 아주 조금씩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 또는 반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이 양이 우리 몸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이는 양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밤에는 피하라입니다. 밤에 생강을 먹으면 몸이 각성되면서 열이 오르기도 합니다. 특히 잠이 얕은 분들은 밤 생강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강은 낮에 먹고 밤은 쉬는 시간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생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약재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강을 꾸준히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인 변화는 속 편해짐, 손발 따뜻해짐, 가스 줄어듦 같은 것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혈관 건강이 개선됩니다. 생강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늘 걱정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둘째, 만성 염증이 낮아집니다. 생강의 항염 작용은 매우 강해서 관절염, 당뇨 전 단계, 만성 피로, 붓기, 소화불량 등이 서서히 완화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년층에서 가장 흔한 불편 중 하나가 배가 자주 불편하고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차는 것입니다. 생강은 위장 운동을 아주 부드럽게 도와주고 음식이 오래 머물러 생기는 문제들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변비와 복부 팽만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체온이 상승합니다. 체온은 면역력과 거의 비례합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까지 떨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생강은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먹으면 손발뿐만 아니라 몸 중심부까지 따뜻해지고 이게 면역력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염증이 줄고 혈액이 잘 돌면 피부 근육, 장기 기능이 천천히 유지됩니다. 생강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에게서 피부가 맑아지고 아침에 붓기가 줄고 털 빠짐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여섯째, 기초 체력이 올라갑니다. 생강은 자극이 아니라 몸을 기초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재료라서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기초 체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모두 종합하면 생강을 꾸준히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은 몇 년 뒤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생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오해는 생강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많이 먹으면 속 쓰리고 열이 많아지고 경우에 따라 어지러움까지 생깁니다. 생강은 적은 양을 꾸준히 먹을 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생강차는 오래 끓일수록 좋다입니다. 생강의 좋은 성분은 오래 끓일수록 사라지고 효과올 성분이 늘어나면서 자극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짧게 우려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배 아플 때 생강만 먹으면 낫는다는 생각입니다. 생강은 소화를 도와주지만 모든 위장병을 해결하는 약은 아닙니다. 위염이 있거나 속이 많이 예민한 분은 생강을 오히려 천천히 소량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저녁에 생강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생강은 몸을 깨우는 성질이 있어서 밤에 먹으면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가 가장 적합합니다. 생강은 그 작은 습관 중 하나일 뿐이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찬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게 도와주고 장기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염증을 천천히 낮추고 피로가 회복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평생 걱정하는 심장, 뇌, 장, 관절, 면역력 이 모든 부분의 생강은 아주 부드러운 형태로 도움이 됩니다. 말 그대로 평생 친구로 삼아도 되는 식재료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지고 평소 안 하던 습관은 계속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생강을 하루에 조금 부담 없게 습관처럼 먹는 것이 100세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나 몸 상태는 다릅니다. 생강이 맞는 사람도 있고 조금 조심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중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입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방송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정확한 정보로,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내일을 항상 응원합니다.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